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이 온종일 뿌였습니다. 올겨울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시행됐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지키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N이 고발합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과 만든 합의안을 가지고 예산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합니다.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세회담도 각각 추진 중이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조사해 청와대 검찰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세계 경영을 내세우며 한때 재계서열 2위까지 올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향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빈소에는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산꼭대기에 72억 원을 들여 아파트 12층 높이의 태권부의 조형물을 세우려다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전북 무주군에 대해 군의회가 돈으로 여론을 입막음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황당한 질책을 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업 재추진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하루 종일 깜깜하다시피 어두웠죠.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가 하늘을 완전히 가려버린 건데 우리나라로 바람이 불어오는 길에 중국엔 약 3,000개의 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 500기 정도를 더 추가해서 짓는다고 하네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올림픽대교가 윤곽만 드러나 있습니다. 인왕산 위에서 내려다본 청와대는 미세먼지에 잠겨 건물 밑부분만 간신히 보입니다. 지금 제 뒤론 서울 도심이 펼쳐져 있습니다. 맑은 날이면 멀리 관악산까지 보이는 곳이지만 지금은 불과 1.5km 밖에 광화문 광장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오후 들어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으로 악화했습니다. 서해상으로 나왔던 농도들이 남서풍을 타고 지금 수도권 쪽, 충남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일부터 베이징 등 중국 동부 지역 도시들을 뒤덮었던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겨울철 우리나라는 대기 상황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2,927기의 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2, 3년 안에 464기를 더 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국과 미세먼지 관련 정보 교류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저감 대책을 요구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동시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내일은 부산, 대구 등 9개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차량 이부제 단속에 시민들은 불편이 컸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이 이부제와는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이부제 단속을 알리는 푯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끝자리 홀수인 차량들은 입구에서 진입이 제한됩니다. 이부제 단속 중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수도권과 충북에서 올겨울 첫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공회전 단속 등까지 각종 제한 조치가 모두 이뤄졌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저감차를 다뤄도 청소를 자주 하셔야 돼요. 아니 그 청소를 누가 해주냐고요. 아니 왜 여기서 다루라고 해서 다뤘고. 시민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지만 일부 지자체한테는 비상저감 조치가 남 얘기였습니다. 차량 이부제 푯말만 섰을 뿐 단속은 없었습니다. 직원 전용 주차장에서 30대를 확인해보니 11대가 홀수차였습니다. 거기 장애인이랑 아까 보니까 친환경이랑 육아동성 이런 부분에 해당되고요. 지역이 멀어서 저희가 뭐 이부제를 이렇게 허가해줬거나 그런. 저감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에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심혈관계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미세먼지에 낮은 기온까지 더해지면 더 문제는 심각해지죠. 이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에 직접 자극을 주고 호흡기로 침투해서 여러 장기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창문을 좀 열고 그러면 좀 재채기 우선 먼저 나오고 콧물 나오고 그래요.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는 이럴 때 바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몸에 들어온 미세먼지는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혈전을 만들고 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가 전날보다 제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늘어날수록 모든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0.68%, 심혈관계 질환 사망자는 0.5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까지 더해지면 건강 위험은 더 커집니다. 낮은 기온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체온 유지를 위해 심장이 더 빠르게 뛰면서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자꾸 자극을 줘요. 심장에 자극을 주면서 부정맥도 일으키고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발생률이 더 높아지고. 기존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국회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판 협상 중입니다. 오늘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이죠. 협상이 어떻게 될지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배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야 3당의 예산안 합의 오늘 안에 될 것 같습니까? 네, 협상 결과는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 없지만 여야 모두 최종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오늘 오후 내내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MBN 취재 결과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예산 금액은 정부 원안에서 1조 6천억 원 정도 줄어든 512조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삭감시킨 금액은 대부분 남북 경협과 관련한 대북 사업 위주라고 하고요. 기존의 한국당을 제외한 협상 테이블인 4+1 협의체에선 정부 원안에서 1조 2천억 원 정도를 삭감했었는데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발표 전이라 이 결과는 언제든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합의를 한다면 바로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잠시 후인 오후 8시에 본회의는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건 일단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 예산안 최종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항목별 세부 내용을 문서화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을 거치는데 이 작업이 하루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미 4+1에서 만든 합의안으로 시트 작업을 해놓은 게 있어서 최종 시트 작업에는 서너 시간이면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자정 전에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차수 변경을 해서 내일 새벽에 늦어도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요. 4+1에서 내일 어떤 합의를 도출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열릴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시도인데요. 예산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 선거법 개정안과 말씀드린 그런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대기 중입니다. 아직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한국당은 물론 4+1 협의체에서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라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원래 어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었는데 한국당이 갑자기 예산안 처리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지금에 온 거죠. 어제부터 이어진 밤샘 릴레이 협상에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여야 모두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예결위원회 간사가 참여해 논의한다. 협의에 돌입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밤샘 심사를 하고도 감액 규모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한국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경협이나 일자리 정책 등의 4조 원 삭감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4+1 협의체가 합의한 1조 2천억 원 삭감을 고수했습니다. 남북 경협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또 에너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사안에 대해서 감액을 해야 될 액수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이. 합의 불발을 서로 내 탓으로 돌린 여야.
민주당은 4+2 협의체가 논의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섰고 한국당은 불법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4+1의 공조 테이블을 통해서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에 내년도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4+1이라는 게 전혀 근거도 없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이렇게 도둑질할 수는 없죠. 여야의 화해 무드가 하루 만에 얼어붙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문 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모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최종 담판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는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일부를 통과시키며 체면 칠해는 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현장에서 지켜본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다른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막아주길 바란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준비된 안건 순서에 따라 민생법안 16건이 먼저 통과됐습니다. 특히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고 처리됐습니다. 채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법안 통과를 지켜보던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법안이 통과되자 참아왔던 눈물을 훔쳤습니다.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경사가 있는 주차장에 고인목을 설치해 주차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하준이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해인이법과 태호 유찬이법 등 다른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처리 과정에서 충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내탓 공방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장님이나 잘하세요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 시작과 함께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예산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의 모든 의사 진행과 관련된 그간의 행태를 바라보았을 때는 참으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은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식이법 등은 전혀 필리버스터 대상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법안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저지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새빨간 거짓말로 세운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 여야의 내탓 공방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역지사지를 강조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다산 정약용의 사지론이 있어요. 당사자들 알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국당 의원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말 폭탄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ICBM용 엔진 시험을 한 정황까지 나오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한 겁니다. 북한은 당연히 더 강하게 반발하겠죠. 신동규 기자입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논의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 열리게 될 안보리 회의에는 우리 정부도 이해 당사국으로 참여해 최근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화를 재차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과
여타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 중에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도발엔 대응을 자제해오던 미국이 2년 만에 회의를 소집한 건 지난 주말 북한의 중대한 시험이 사실상 레드라인에 다가서면서 공개 경고에 나선 거란 분석입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제재에 동참시키는 일종의 외교적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미국은 지상 감시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를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에 이어 오늘도 한반도에 보내는 등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 속에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 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동창리 엔진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깊이 우려한다며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얼마 전 이뤄진 한미 정상 간 통화에도 긴장 완화를 위한 반전 카드 모색이 쉽지 않으면서 북미 간 대치는 당분간 더욱 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북한은 또 북한대로 강경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담화문을 잇따라 내놓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말을 중단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연말 시한을 재차 강조한 걸 보니 크리스마스 때 도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김영철 조선아태평화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지 5시간도 지나지 않아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젯밤 긴급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미국 비판에 열을 올린 건데 대통령 호칭을 생략하며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트럼프의 막말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연말 시한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연말에 내리게 될 최종 판단과 결심은 국무위원장이 하게 된다며 시한을 넘길 경우 새로운 길로 갈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대내외 정책 선언이 새로운 길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북미 대화 중단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총력 집중 노선이라는 어떤 대내 정책과 북미 협상의 틀을 타입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연대를 통한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이 공식화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을 위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일지는 미국에 달렸다고 언급한 이후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던 동창리 발사장에서 엔진 시험까지 재개됐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긴박해지는 가운데 연내 이뤄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방안에서 북미 간 만남 등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2일간 중국에 갑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 또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니 여기서 한반도 정세가 논의될 겁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3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대신과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또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는 20주년을 맞이해 개최되는 만큼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과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의 연말 ICBM 도발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설득을 요청하는 등 중재 역할에 나설 전망입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와 일본의 수출규제법을 도출해낼지 관심입니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도 애초 계획보다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전 의원은 같은 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과 여러 차례 선거에서 경쟁한 라이벌이었는데 본인이 내년 선거에 또 나가길 원하니 현 정부에 딱히 좋지 않은 진술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검찰이 임 전 최고위원을 소환한 이유가 뭡니까? 네, 검찰은 오늘 오전 11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금까지 8시간 넘게 조사 중입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울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정치인으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에 청와대나 여권이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임 전 최고위원을 소환한 것인데요.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7년 자신이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 관련 문건을 돌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면서 문건을 전달하고 문건을 돌리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건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이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청와대나 여당에서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회동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숨진 전 특감반원 수사로 가보죠. 경찰이 이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던데 새롭게 확인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경찰은 휴대전화는 아니지만 통신 기록을 확보하면서 수사관이 숨지기 전 열흘 동안의 기록을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숨진 수사관이 청와대와 검찰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은 당시 통화했던 인사들에 대한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휴대전화를 되찾아가려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타살 혐의점이 없다며 2차례 모두 기각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 자살이라 할지라도 협박 같은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 들여다보는 행위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통신 기록 수사가 끝나는 대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습니다.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애초 정 교수의 공소장과 나중에 추가한 내용이 너무 다르다고 본 건데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변호인에게 협조하지 않은 검찰을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법원이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범죄 혐의 사실관계 등이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2012년 9월 7일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었지만 이후 2013년 6월경 정 교수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제명 등만 같을 뿐 공범과 범행 일시 등이 모두 달라 사실상 별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소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면서 이번 주까지 사모펀드 등 사건 기록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지 않으면 정 교수의 보석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 기소된 입시 혐의 사건과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앞차를 추월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오죽 충격이 컸으면 차량 뒷좌석 탑승자의 신체 일부가 절단되기까지 했습니다. 임기란 기자입니다. 지하 차도를 달리는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지상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가 빠르게 옆 차로를 지나갑니다. 검은색 차량은 1차로로 진입하려다 갑자기 중심을 잃고는 도로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충돌 지점에서는 불꽃이 튀더니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과속으로 추월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 차량의 모습입니다. 차체는 두 동강이 났고 차에 탄 3명 중 뒷좌석 탑승자는
신체 일부가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떨어져 나간 차체 앞부분이 배전반을 덮치면서 폭발이 일어나 이곳 일대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사고차의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근처에 물류센터 직원이었습니다. 아침 먹으러 가는 길에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그냥 차가 돌았다 그 얘기만. 경찰은 목격자와 사고 차량 탑승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늦은 밤 식당에서 흉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갑자기 말 그대로 묻지마 난동이었죠. 흉기를 휘두른 건데 전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화가 난 듯 달려드는 남성들과 이를 말리려는 남성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뒤이어 경찰들이 연이어 도착하고 한 남성을 데리고 경찰차로 향합니다. 그제 새벽 서울의 한 식당 안에서 흉기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 A씨가 식당 주방에서 꺼내온 흉기로 다른 남성 B씨를 찌른 겁니다. 이곳 가게 주변까지 나와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은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다툰 게 없다니까. 묻지 마야. 묻지 마.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나도 황당하다니까.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다행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산 정상의 아파트 12층 높이에 태권브이 조형물을 세우려다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전북 무주군 기억하시죠? 그런데 군의회에서 돈으로 여론을 입막음하지 않아 비난을 받은 거라는 황당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사업 재추진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해발 420m 향로산입니다. 전북 무주군은 72억 원을 들여 산 정상의 아파트 12층 높이에 태권브이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 훼손과 예산 낭비 등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새겨서 향로산 정상,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은 계획 변경 등을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군의회는 사업을 왜 재검토한다고 했냐며 집행부를 질타했습니다. 그때 바로 대응을 했으면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무주 군수가 재검토 기자회견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다. 의원이 말한 대응이 무슨 뜻인지 기자가 해당 의원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있잖아요. 저희들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많이 있어요. 공급이 있어야죠. 언론에요? 예. 돈으로 여론을 입막음하자는 거였습니다. 군의회에서는 오히려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자는 말마저 나왔습니다. 지적이 있었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타당성, 필요성이 있어서 했으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죠. 무주군 역시 태권브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세계 경영을 내세우며 한때 재계 서열 2위까지 올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향년 83세로 별세했죠. 빈소에는 옛 대우맨들과 정재기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어젯밤 11시 50분쯤 향년 83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건강이 나빠져 투병 생활을 해온 김 전 회장은 평소 뜻에 따라 연명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들어갔고 별도의 유언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대우 창업 51주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정고용을 꿈꾸며 전 세계를 대우를 신고자 했습니다. 이런 발상은 실행한 기업이 대우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김 전 회장 별세 소식에 옛 대우맨들은 줄지어 빈소를 찾았습니다. 희생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후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자가 그 양반의 생각이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 고인을 애도했고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의 장례는 평소 소신대로 소박하게 치러지며 연결식은 모레 엄수되고 장지는 모친을 모신 충남 태안군 선영에 마련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김우중 전 회장은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한 대우를 재계 2위까지 만든 경영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 위기로 그룹이 해체된 후 한때 도피 생활을 하는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했죠. 외환 위기 당시 본인이 전경련 회장이 아니었다면 대우는 살 수 있었다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중견 무역업체에서 근무하던 청년 김우중은 1967년 만 30살에 대우실업을 창업하면서 사업의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대우는 1967년 이곳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10평 공간의 직원은 5명, 자본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설립 첫 해 신축성 있고 매끄러운 직물인 트리코트 한 품목만으로 58만 달러 수출에 성공해 트리코트 김이라는 별칭이 붙은 김 전 회장. 한국 기업 최초로 해외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1975년 종합상사 시대를 열면서 급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기계와 자동차, 전자까지 진출한 대우는 창업 30년 만에 자산 총액 76조 원에 재계 2위로 성장했습니다. 회장님도 권력이었고 저희 대우 사람들도 진짜 일을 많이 했지요. 하지만 1997년 11월 닥친 외환위기는 세계 경영 신화의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차입 경영에 의존해오던 대우가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1999년 8월 그룹이 끝내 해체된 겁니다.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회장은 5년 넘게 잠적했고 2005년 한국에 돌아온 뒤 복역하다가 특별 사면됐습니다. 말년에는 베트남 등에서 글로벌 청년 사업가를 키우는 데 주력하기도 했지만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김우중 전 회장은 18조 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 낸 돈은 많지 않습니다. 내야 할 금액의 0.5% 정도밖에 안 냈죠. 남은 추징금은 이제 대우 임원들의 책임이 됐는데 추징금 환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우그룹의 40조 원대 분식회계는 그룹을 해체시켰고 김우중 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는 추징금으로 남았습니다. 15년 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있고 비속함도 분노도 없지 않았지만은 전체 추징금은 23조 원으로 김 전 회장이 내야 할 몫은 17조 9천억 원, 사법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김 전 회장 측에서 걷어들인 돈은 890억 원 정도로 전체 추징금 가운데 1%도 되지 않습니다. 14년 동안 추징금 미납 순위 1위를 기록한 김 전 회장은 생전 억울함을 표시했습니다. 대우그룹의 해외 반출 자금을 불법으로 보고 추징했는데 해외로 나갔던 대우그룹 자금은 모두 회사로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 별세로 김 전 회장 본인에게서 더 이상 추징금을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과 공범 관계인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미납 추징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은 임원들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임원 본인 명의 재산이 있어야 환수가 가능합니다. 또 추징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막상 환수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타다는 1년 6개월의 시한부 운명이 되죠. 그런데 오늘 국토부가 역공에 나섰습니다. 혁신 산업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는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요. 이에 대해 이재용 소카 대표는 국토부가 되레 책임을 타다에 떠넘긴다. 정부 보조금 수천억 원을 받는 택시업계의 피해를 왜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타다가 파악해야 하느냐. 또한 야구 선수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축구를 하라는 격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양측 간 설전은 전mit가경인데 그럼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정말 앞으로는 타다 같은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걸까요? 이기종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34조 때문입니다.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고
공항과 항만 근처에서 대여할 경우로 한정한 건데 현행 타다 서비스는 명백한 불법이 됩니다. 그럼 타다 서비스는 정말 불가능해지는 걸까? 대신 플랫폼 사업자로 새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일정 기여금을 내고 새로 면허를 따는 방식인데 법 개정 후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 담길 예정입니다. 검찰 기소로 재판 결과에 따라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불법성 논란을 해결하고 합법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고. 하지만 타다 측은 정부가 차량 대수를 통제하고 기여금을 내도록 한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3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여금 부담까지 더해지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타다 측의 날선 발언은 법 개정 후 시행령 제정을 염두에 둔 여론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여금이나 시행령 할 때 될 수 있으면 타다 측에 유리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봐. 타다가 존속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정부가 정할 기여금의 규모나 허가 차량 대수 등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나는 대체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와는 좀 동떨어진 얘기라고 느끼는 분 없으십니까? 도심 곳곳엔 문 닫은 상가가 즐비하고 기업들은 긴 축을 입에 달고 있는 데다 일자리도 집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 너나 할 것 없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니까요. 실제로 신도시 상가는 적지 않은 수가 신축한 지 수년이 지났어도 동네가 휑하게 느껴질 만큼 비어있고 그나마 일부 입점한 곳도 권리금 없이 월세만 내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우선은 상가가 운영돼야 하니 임대인도 울며 겨자 먹기로 단기 월세를 주는 건데 이마저도 안 돼서 그냥 텅 빈 곳이 태반인 거죠. 이런 상황은 서울 명동과 강남역까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금을 주고도 이 가게 하나 구하기 어려웠던 서울의 대표 상권들인데 지금은 훤한 대로변 1층까지도 비어있는 곳이 늘고 있거든요. 물론 온라인 쇼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외식보다는 배달 음식을 하는 추세니까 자영업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교통망도 제대로 안 갖춰놓고 수 예측도 제대로 안 한 채 신도시를 줄줄이 건설하고 작은 가게 하나 내기도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 인하니 임대료 인상 규제 같은 대책만 내놓는 정부를 탓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다수의 기업들은 불황이 장기화할 거라 판단하고 절반은 내년에 투자 축소와 인력 조정 등 긴축 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있는 일자리도 지금 사라질 상황인 거죠. 유난히 추위가 빨리 시작된 올겨울, 미처 방한 대비를 하지 못한 이들은 기습 한파에 떨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변하는 세상에 다가올 위기에 미리미리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 모두가 실제로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려면 말이죠.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독도 인근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소방대원 5명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유가족 앞에 무릎을 꿇은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구 행렬을 직접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은 애통해하는 유가족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일이 유가족의 손을 잡으며 슬픔을 나눴고 한쪽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순직대원 5명에게 훈장을 추서한 문 대통령은 추도사 때는 감정에 북받친 듯 잠시 목이 메기도 했습니다. 이종후 부기장은 동료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항공팀 살림꾼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둘째 아들을 먼저 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방관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 역시 국가의 몫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대원과 함께 일했던 동료는 함께 나눴던 커피 한 잔을 잊지 못했습니다. 첫 출동을 다녀왔을 때 커피 한 잔 건네시며 용기 주셨잖아요. 잘했다고, 더 잘할 것이라고 미소를 지으실 때 저는 항공 구급대원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연결식 끝 무렵 하늘로 발사된 조총 9발이 고인의 넋을 다시 한번 위로했습니다. 민간인 2명을 포함한 사망자 7명 중 3명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지난 8일 정부의 집중 수색이 종료됐지만 해경은 기본 임무를 수행하며 수색을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시도 중이라고 전해드렸죠. 이 협상이 순탄치 않은 걸까요? 민주당은 4+1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의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빛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이 4+1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는데 그럼 협상 결렬인 겁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4+1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건 맞는데요. 그런데 그 의도를 한번 분석해보자면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천명해왔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막판까지 한국당과 예산안 합의를 시도했는데 아직 한국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전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본회의가 석괴될 예정이니 즉시 본회의장에 입장해달라 이렇게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4+1 예산안을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막판까지 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건지 이 4+1 그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린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바로 긴급 알림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보내서 긴급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이 저녁 8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날치기를 할 예정이어서 의원들은 속히 국회에 와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었는데요. 현재 국회 의장실에서는 경호 인력을 배치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값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번 정부가 들어선 2년 반 동안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무려 40%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준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근 마포 용산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 지역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단지입니다. 2017년 상반기 7억 원 초반이던 실거래가는 올해 하반기 15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년 반 만에 2배 넘게 뛴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평균 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 업체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서울에서 매매가 성사된 24만여 건의 실거래가를 전수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번 정부 시작 전 평균 5억 8천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년 반 동안 8억 2천만 원으로 2억 4천만 원이 뛰었다는 뜻입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평균 53%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종로, 광진, 용산, 서대문구 등의 비강남권이 서초, 송파, 강동구 등 나머지 강남 4구를 제쳤습니다. 정부가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며 핀셋 규제에 나선 사이 강북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일시적으로 효과는 볼 수 있는데 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꺾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파리 대책 등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17번이나 쏟아졌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동아시안컵 사상 첫 3연패에 도전하는 남자 축구 대표팀이 내일 홍콩과 첫 대결을 펼칩니다.
여자 대표팀은 오늘 강호 중국과 개막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어제 결전지 부산으로 건너온 남자 대표팀은 어둠이 깔린 오후 6시 마지막 당금질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홍콩전과 첫 경기는 물론 중국전과 일본전 모두 야간 경기여서 반 컨디션 적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북한 대신 참가한 홍콩은 세계 랭킹 139위로 참가국 중 최약체. 상대 전적에서도 20승 5무 2패로 절대 우위지만 방심할 수 없습니다. 김보경, 문선민 등 오랜만에 승선한 국내파 위주로 팀을 꾸리는 만큼 첫 경기부터 베스트 멤버로 조직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MBN이 내일 저녁 7시 30분 생중계로 그 순간을 함께합니다. 오늘 중국을 상대로 첫 경기를 치른 여자 대표팀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장창이 위협적인 중거리 슛을 날리는 등 강하게 몰아붙였지만 상대 선방에 막혀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행복해요. Basically three aspects so far. Intensity, transition to attack, transition to defense, and defensive organization. And I think we could see all three elements in the 93 or 4 minutes that we played this evening. That was very pleasing. 우승 후보 중국을 상대로 벨 감독의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여자 대표팀은 오는 15일 대만을 상대로 첫 승을 노립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서울에는 올겨울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에는 9개월 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됐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내일 수도권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를 가리키겠고 그 밖에 전국에서도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선 뒤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부터 시작되는 비는 내일 새벽 서울로까지 확대되겠고요. 이후에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을 끌어내리겠습니다. 오늘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종일 전국이 뿌연 하늘을 보였는데요. 내일도 아침에는 중부 대부분 지방이 영상권을 보이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에 체감온도가 내려가겠습니다. 남부지방 호남과 경북 서부 내륙에서는 낮 동안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광주의 한낮 기온 13도, 대구는 14도를 가리키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화재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물러나겠고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방독면처럼 얼굴 전체를 가리는 헬멧형 마스크에 산소 호흡기 같은 마스크, 목걸이형 공기청정기, 심지어는 강아지 전용 마스크까지 등장한 이곳은 중국입니다. 중국도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 이런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건데 이런 마스크도 물론 좋지만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